안녕하세요. 보이스 동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올렸던 이적시장과 여러 소식을 토대로 이제 개막하는 K리그 1 12팀들에 대한 종합적이지만 짧은 전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망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이적시장의 순서와는 다르게 승격팀 성남FC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은 윤영선의 부재로 임채민의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적시장 영상에서 언급을 하였었지만 현재 연습 경기의 라인업을 확인해 봤을 때 임채민의 파트너로 남기일의 제자였던 안영규가 자주 기용되고 있어서 중앙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윙백이 가능한 서보민을 윙백 자원으로 기용하고 있어서 더욱더 공격적인 측면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문상윤, 마티아스, 에델의 공격 작업이 다듬어지고 있어서 리그 내에서 충분한 고춧가루 부대가 될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타 팀들에 비해서는 이름값이나 활약에 있어서는 불분명하기에 힘든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남에게 있어 에이스는 에델이지만 플레이어는 역시 서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언급을 하지만 성남에게 있어서 측면 수비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가 버텨주어야 그동안 준비한 것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남에게 있어서 현재 K리그에 적용되고 있는 U22 출전 조항을 지킬 수 있는 선수는 지난 시즌 광주로 인대되어 활약을 했었고 포항으로 복귀를 하였지만 성남에서 영입을 했던 김동현이 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에서의 갑작스러운 패스로 공격진을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벼락에 떨어졌던 FC 서울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 큰 변화는 윤석영의 가시와 레이솔로 임대 복귀를 했다는 것인데요. 영상에서 좌윤석영, 우고광민 또는 윤종규 체제로 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복귀로 좌고광민, 우윤종규 체제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윤석영의 빈자리가 크고 고광민과 윤종규 외에는 아직 눈에 띄는 대체자들이 없기에 아직까지 서울은 측면이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측면뿐만 아니라 주전과 비주전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스쿼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서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의 베스트 11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는 다른 무서운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서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선수는 역시 득점력을 올려줄 수 있는 페시치입니다. 그러나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어야 공격 작업이 수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스마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U22는 지난 시즌 서울의 소년가장 조영국도 있지만 현재 전지훈련에서 많은 가능성을 보였던 센터백 김주성도 라인업에 자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2 상주상무는 지난 영상에서 말했지만 골키퍼들의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적은 선수들의 선발로 스쿼드가 얇아진 상주이기에 선수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좀 험난한 어려운 시즌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런 상주에게 있어서 9월에 전역하는 윤빛가람이 역시 에이스이지만 곧 팀에 합류하게 될 유승우가 공격 작업에 있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에 상주의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잔류왕 인천 유나이티드를 보면 이적시장에서 문서민과 아길라르 등의 주요 선수가 떠났지만 무고사와 분호자, 남준재 등 또 다른 주요 선수를 지키고 그 이외에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그동안의 인천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공격진에서 하마드의 어시스트, 그리고 무고사의 득점 또는 무고사의 어시스트, 하마드의 득점 이 장면이 연습 경기에서 자주 나왔기 때문에 무고사 하마드 라인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허영준과 슈퍼조커 콩푸엉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공격에서는 걱정은 좀 덜게 되지만 지난 시즌 수비보다 더 안정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가 중위권 도약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인천에게 있어서 더욱 진화된 걸로 보이는 무고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이문수를 키플레이어로 보고 싶습니다. 고슬기와 한석종의 부재로 이문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이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가 인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천의 U22는 아시안게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인 김진야와 최근 U22 대표팀까지 다녀왔었던 김보섭이 여전히 인천에게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팀인 강원FC는 전지훈련에서 제리치, 네마냐, 빌비아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고 있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공격진이 될 것 같기에 더 뛰어난 돌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큰 부상으로 지난 시즌을 날렸던 한국영의 복귀가 임박하였는데요. 그의 복귀로 불안했던 수비 앞에 든든한 산이 하나 생겨서 좀 더 안정적인 수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국영 혼자로는 수비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역시 수비진에 있어서 안정화가 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강원으로서는 지난 시즌 득점 2위의 제리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역시 한국영이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대표에서는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으로써 좋은 엄청난 태클,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수비를 많이 도와주었지만 소속팀으로 돌아갔을 때는 공격적인 작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시즌 강원에서도 그런 역할 수행으로 강원에게 큰 힘이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강원의 U22로서 출전 가능한 선수는 강원에게 강자르라고 불리우는 강지훈과 지난 시즌 8경기를 출전했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인 수비수 이재익이 강원에게 있어서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 시즌 FA컵 우승팀 대구입니다. 대구에게 있어서는 FA컵 우승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초반부터 많아진 일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지 전지훈련에서도 선수단 이원화를 통해서 전력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것도 나름 성공적으로 되고 있기에 리그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지난 시즌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성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한 대구에게 있어서 에이스는 역시 공격의 중심 세징야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후반부터 왼쪽 윙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황순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정우재 이적으로 빈자리가 큰 이 포지션에 황순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원에서 뛸 때도 워낙 패스가 좋은 선수이기에 왼쪽에서부터 그를 중심으로 빌드업이 되어 대구에게 다양한 공격 전개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게 U22는 세징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김대원과 정승원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에 따라 대구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팀은 이임생 신인 감독이 부임한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도 제가 영상을 올린 이후 안양의 측면 수비수로 많은 사랑을 받은 구대영과 호주 득점왕 출신의 아담 타가트가 합류하면서 측면과 전방을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구대영의 합류로 좌홍철, 박형진과 우고승범, 구대영 라인이 되어 측면이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담 타가트의 합류로 대안의 부담감이 좀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번 시즌 수원에 어떤 공격 전개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수원에게 있어서 에이스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원의 전지훈련에서 주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인 송진규가 키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중원에 고민이 좀 많았던 수원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최성근, 사기치와 김종우 등 중원에서 얼마나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수원의 성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원의 U22는 지금 언급한 송진규와 지난 시즌 가능성을 보인 전세진과 유주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선수들의 영입으로 다시 한번 상위권을 노리는 제주 유나이티드는 그 효과를 연습 경기에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길라르의 킬패스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그가 제주의 중심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부터 적응을 하여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찌아고가 이번 시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 두 선수를 에이스와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키플레이어로 선정한 찌아고는 지난 시즌 제주의 답답했던 공격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느냐가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U22는 대전 시티즌에서 영입한 강윤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원부터 풀백까지 수행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자원이기 때문에 제주에게 있어서 부족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포항 스틸러스는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체프만의 계약 해지 소식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되면서 수비를 보호하고 순간적인 킬패스로 공격 전개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던 그였기에 이 소식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지훈련 과정에서 김광석의 부상 소식이 있었기에 수비는 고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게 된다면 기존의 공격진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에 충분히 상위권 도전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항의 에이스는 여전히 김승대이지만 유준수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프만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포항의 성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의 U22는 큰 키로 데이비드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김찬과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에서 임대 생활 후 복귀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진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직관 ACL로 먼저 만났던 울산은 확실히 신진호와 김보경의 합류로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측엔 김보경, 김태환의 콤비 플레이와 그리고 후반부터였지만 조금씩 빛이 보였던 김인성, 주니오 라인, 이 두 라인이 공격 전개에 있어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러나 김보경, 김태환의 우측 라인에 비해서 좌측에서는 김인성과 박주호 라인이 자주 두 선수가 겹치거나 아니면 세밀함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것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황일수의 부상으로 김인성이 출전을 했는데 그의 약간 세밀함을 다듬는 것이 울산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울산에게 있어서 역시 신진호의 패스 전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믹스가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부터 수비까지 전부 잘하는 팔방미인 믹스의 활약으로 웃을 수 있는 울산이기에 타팀에서 그를 순간적으로 놓칠 때 그의 한 방으로 충분히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라인업에서 과연 누가 U22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 ACL 경기에서 믹스 대신 투입되었던 이동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체 출전을 해서 득점도 하고 신진호와 김보경 사이에서 패스 플레이를 주고받으면서 울산에게 있어서 공격적인 작업을 많이 도와줬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K리그에서도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성인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박정인도 황일수의 부상이 지금 최근에 있기 때문에 그의 출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 시즌 돌풍을 보여준 경남은 조던 머치의 영입 이후 네덜란드 공격수 룩스를 영입함으로써 박기동뿐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최전방을 강화함으로써 더 탄탄해진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조던 머치, 네게바, 룩스로 이어지는 공격 전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말컹의 존재감을 없앨 수 있다면 지난 시즌만큼의 성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수비가 중요한데요. 수비의 맏형인 곽태희가 떨어졌던 폼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남에게 있어서 에이스는 공격적인 전개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네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역시 조던 머치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공격 전개 능력이 얼마나 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남에게 있어서 U22를 어떤 선수로 활용할지 아직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어느 선수가 경남의 U22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우승팀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도 감독 교체가 있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연습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최강희 감독 시절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측면 라인이 이번 시즌에도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로페즈가 그 중심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가 이번 시즌 얼마나 더 진화했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아마 쏠쏠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타 팀들이 전북을 상대할 때 라인을 많이 내렸을 때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작업이 좀 부족한 전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지난 시즌 여름에 이적했던 이재성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그가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전북에게 있어서 키플레이어는 한승규나 이승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선 가운데에서 원투 패스로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득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이 이재성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북에게 있어서 U22는 역시 골키퍼 송범근이 있습니다. 일단 이범영의 부상으로 계속해서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북의 U22는 송범근이라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막을 앞둔 2019 K리그1 12팀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